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른에 처음 읽는 부의 철학입니다. 저자는 최영원,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북스 P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을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행복이란 단순한 쾌락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닌 덕을 실천하고 이성을 따르는 삶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부는 좋은 삶을 위한 도구일 뿐 행복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심리학 연구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지점을 넘어서면 수입이 늘어도 행복은 비례해서 커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된 이유에는 돈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경제 유튜브를 뒤적거리며 더 많은 수익을 갈구하는 우리에게 이 연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처음에는 극도의 기쁨을 느끼지만 시간이 흐르면 원래 행복 수준으로 돌아오는 그 현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환경의 조건에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무한정 커지지 않습니다. 고전 속의 사상가들은 돈과 행복의 관계를 깊이 탐구해 왔습니다. 스토아파의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에서 부유함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갖기보다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인에게 중요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그 돈이 주는 행복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마음의 평온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행복은 결국 외부 상황이 아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찰나의 쾌락보다 내면의 평온과 자기 통제력에서 지속적인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걱정과 불안은 스스로의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일깨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남들과 비교하며 뒤처질까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의를 추구하고 소인은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공자가 경계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태도였습니다. 삶의 목적을 부의 축적이 아닌 도덕적 성장과 인간 관계의 조화에 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빈일학, 부의호래, 즉 가난해도 즐겁고 부유해도 예의 바르다라는 말은 그저 도덕적 훈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갓난할 때는 결핍의 마음을 빼앗겨 비굴해지지 않고 부유할 때는 풍요에 취해서 오만해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뜻합니다. 이 말은 곧 물질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그에 휘둘리지 않고 품격과 삶의 즐거움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동양 사상에서 강조하는 중용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지나침과 부족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내는 태도, 이것이 격동의 자본주의 시장을 헤쳐나가는 힘입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인간의 욕망을 필요 욕망과 불필요 욕망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인간을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불필요 욕망은 설령 충족되더라도 곧 새로운 희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끝내 인간의 영혼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30대에게 불필요 욕망은 전세자금 상향이나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 등 구체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공이나 소유가 만족감을 주지만 금세 익숙해지면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끝없는 욕망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결핍감을 유발하며 만족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자산을 불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핍을 키우는 것일까요? 재산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걱정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소유는 책임과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이는 직장 스트레스, 금융 불안, 치열한 경쟁 심리로 구체화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고전 철학자들은 불안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텍토스는 부유함은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부는 가진 양이 아니라 그것이 없더라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외적인 풍요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자기 통제와 분별력은 잃을 수 없는 내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불안, 필요한 것을 적게 요구하고 삶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곧 외부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태도이기도 했죠.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며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권장하는 감사일기나 마음 챙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돈과 물질이 아닌 내면의 안정과 삶의 의미, 그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산은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생존과 자유의 조건입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시대, 그것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기 통제와 절제,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입니다. 고전 철학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맹자는 뜻을 세우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이기지 못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부를 쌓지 못하는 이유도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자기 통제의 실패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을 축적한다는 것은 욕망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자신이 세운 삶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늘어난 수입에 휘둘리지 않고 소비를 절제하며 미래의 가치에 집중하는 힘. 이것이 바로 자산을 만든다는 말의 본질이며 이것은 돈의 기술이기 이전에 삶의 자세입니다. 순자는 수신편에서 사람은 본래 욕망이 있으나 예로서 그것을 조율한다 했습니다. 순자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절제하며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라고 보았습니다. 자산을 쌓는 길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돈을 사용하고 모으는 능력. 고전이 말하는 부자의 자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이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은 다시 돈을 갈망하게 만드는 끝없는 순환 속에서 철학자들은 욕망을 길들이는 내면의 힘에서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와 그의 아들 코모두스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사물은 그 자체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 라고 말했습니다. 욕망과 감정은 외부 대상이 아니라 내면의 해석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코모두스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파멸을 맞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엄격히 단련했던 스토아적 가치에서 벗어나 세속적 향락에 빠졌습니다. 로마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그의 통치를 두고 금의 왕국에서 철과 독이 가득한 왕국으로 변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처럼 권력과 쾌락을 탐닉하며 황제로서의 품격을 저버린 결과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으로 정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직면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철학에서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결핍과 욕망의 반복이며 이는 맹목적인 의지의 발현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욕망이 충족되면 곧 다른 것을 갈망합니다. 그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소망이 성취된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곧 포만감으로 바뀔 뿐이다. 욕망의 주체로 남아있는 한 결코 지속적인 행복이나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끝없는 욕망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며 그 욕망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결핍과 불안을 느낍니다. 돈을 쓰고 벌고 다시 벌어야 하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의 순환을 끊기 위해 관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통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맹목적인 목표가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조와 흐름, 그리고 우리가 부여한 의미를 관조할 수 있을 때
돈은 우리를 지배하는 굴레가 아닌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쫓을수록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돈에 집착하지 않더니 되려 의미 있는 소득이 생겼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인간 욕망의 본질적인 구조에 있습니다. 앞서 소펜하워가 말했듯 인간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무언가를 얻는 순간 만족은 사라지고 또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죠. 더 많이 벌고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갈망은 끝이 없습니다. 갈망은 중독이 되고 중독은 삶을 통제합니다. 불교 고전인 법규경에서도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돈은 삶을 설계하기 위한 자원일 뿐 나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존재를 정의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주변의 성공과도에 휩쓸리지 않고 삶의 한 축으로서 돈을 적절한 거리에서 바라볼 때 집착과 과시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는 행복의 기원에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그 순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돈은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축적했더라도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누구와 어떤 가치를 나누며 살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행복은 결코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걸 사려 하는가? 지금 이 소비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돈은 나에게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지성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고전을 통해 단련됩니다. 고전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삶의 교훈입니다. 돈을 다스리는 일은 결국 나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힘은 지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전을 읽어야 합니다. 단지 책을 읽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고전을 읽는 사람은 돈이 흔들릴 때 자신의 원칙을 꺼내들 수가 있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성을 키우는 것이며 그 지성은 고전에서 비롯됩니다. 에리카 라인은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해서 덜어내기를 물건 정리 이상의 철학으로 확장합니다. 그는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덜 중요한 것은 과감히 지워버리라 말합니다. 노자가 말한 지족과 비슷한 비움의 미학이죠. 그는 물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과 시간,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집에서부터 시작해 일과 시간, 인간관계, 소비 습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잡동사니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건과 정보를 줄이는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상위 세 가지 가치와 맞지 않는 소비는 무의미하다. 매주 일요일 30분만이라도 삶의 핵심을 점검하라. 이런 실천적인 조언들은 덜 가짐이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주 더 많이 소유하는 삶을 성공이라 여깁니다. 넓은 집, 좋은 차, 최신 기기, 수많은 옷과 신발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삶을 채우는데 집중하는 적극적인 맥시멀리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물건은 늘어나지만 마음은 무거워지고 시간은 부족해집니다. 관리해야 될 대상이 늘어날수록 삶의 중심은 흐려집니다. 맥시멀리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무게에 짓눌리고 맙니다. 미니멀리즘은 다릅니다. 이는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기고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더 적게 소유함으로써 더 깊이 느끼고 여유롭게 살며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에리카 라인의 말처럼 덜어냄은 나를 위한 선택이며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철학적 행위입니다. 미니멀리스트는 물건뿐 아니라 시간과 관계, 정보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풍요로운 만족이 찾아옵니다. 맥시멀리즘은 끝없는 소비와 비교의 길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반면 미니멀리즘은 자발적인 절제와 선택을 통해 자유를 선사합니다. 소비 중독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자족의 미학이며 현대인을 위한 부의 철학입니다. 고전의 시설은 다릅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노동을 생계 수단이 아닌 자기 형성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을 세계에 투영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와 자신을 동시에 변화시킵니다. 노동 없는 자본 축적은 인간의 성장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날 뿐입니다. 반면 노동을 통해 얻은 자본은 내면의 성장과 연결되며 그 과정 자체가 인간을 더 단단하게 빚어냅니다. 빠르게 자산을 불려 파이어족이 되는 것만이 정답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헤겔의 통찰은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통장 잔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빚어내는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노력 없는 결과만을 쫓는 풍조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도덕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을 형성할 소중한 기회까지 잃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소비 습관이 자신을 갉아먹는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데도 정작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소득의 크기보다는 돈을 다루는 습관에 있습니다. 순간의 비교와 인종 욕구에 흔들려 잘못된 소비 습관을 들이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자산은 쌓이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번 돈을 지켜내는 습관을 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쇼핑 앱을 켜고 필요할 때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며 불안을 달래려 무분별한 투자에 손을 대는 것이죠. 지친 하루를 보상받으려는 작은 행위들이 쌓여서 어느새 자산 형성에 길목을 스스로 막아서는 가난의 각본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보상처럼 보였던 행동이 반복되는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 습관이 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부의 세 가지 법칙. 철학적 차원에서의 행복은 돈과는 관계가 없으며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탁월한 활동을 통한 영혼의 완성이라 보았습니다. 세네카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부로 정의했습니다. 루소는 사유재산이 비교와 불행을 나눈다 했고, 공자는 원칙 없는 이익은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현실적 차원에서 부는 삶의 안정과 자유를 보장합니다.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어야 교육을 선택하고 질병에 대응하며 원하는 일을 할 자유가 생깁니다. 돈은 행복의 본질은 아니지만 행복의 토대를 구축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부와 행복의 균형은 돈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돈에 종속되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이러한 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필요 욕망과 불필요 욕망을 구분합니다. 플라톤이 말했듯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욕망은 충족하되 끝없는 비교와 과시는 절제합니다. 둘째, 자산 배분과 위험관리의 습관을 갖습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마음가짐은 숫자와 구조 속에서 실천할 때 힘을 얻습니다. 셋째, 삶의 목적과 자산 활용을 일치시킵니다. 칸트가 말했듯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이므로 돈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이며 나 자신을 대체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 때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태도. 칸트의 철학은 재테크에도 작용합니다. 그는 인간을 결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가족의 안정, 사회적 기여, 자기 성장과 같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돈은 삶을 실천하는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철학은 태도의 지혜를 제공하고 재테크는 그 지혜를 실행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종 원칙은 단순합니다. 돈을 벌 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코인, 자산 배분, 노동과 자산의 관계까지 모든 논의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나는 돈을 어떻게 벌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을 성찰하며 돈을 수단으로 삼을 때 돈은 감옥이 아니라 자유의 울타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른에 처음 읽는 부의 철학입니다.
저자는 최영원,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북스 P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을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행복이란 단순한 쾌락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닌 덕을 실천하고 이성을 따르는 삶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불은 좋은 삶을 위한 도구일 뿐 행복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심리학 연구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지점을 넘어서면 수입이 늘어도 행복은 비례해서 커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된 이유에는 돈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경제 유튜브를 뒤적거리며 더 많은 수익을 갈구하는 우리에게 이 연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처음에는 극도의 기쁨을 느끼지만 시간이 흐르면 원래 행복 수준으로 돌아오는 그 현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환경의 조건에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무한정 커지지 않습니다. 고전 속의 사상가들은 돈과 행복의 관계를 깊이 탐구해 왔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에서 부유함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갖기보다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인에게 중요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그 돈이 주는 행복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마음의 평온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행복은 결국 외부 상황이 아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찰나의 쾌락보다 내면의 평온과 자기 통제력에서 지속적인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걱정과 불안은 스스로의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일깨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남들과 비교하며 뒤처질까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의를 추구하고 소인은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공자가 경계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태도였습니다. 삶의 목적을 부의 축적이 아닌 도덕적 성장과 인간관계의 조화에 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빈일학, 부의호래, 즉 가난해도 즐겁고 부유해도 예의 바르다라는 말은 그저 도덕적 훈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갓난할 때는 결핍의 마음을 빼앗겨 비굴해지지 않고 부유할 때는 풍요에 취해서 오만해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뜻합니다. 이 말은 곧 물질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그에 휘둘리지 않고 품격과 삶의 즐거움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동양 사상에서 강조하는 중용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지나침과 부족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내는 태도, 이것이 격동의 자본주의 시장을 헤쳐나가는 힘입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인간의 욕망을 필요 욕망과 불필요 욕망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인간을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불필요 욕망은 설령 충족되더라도 곧 새로운 희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끝내 인간의 영혼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30대에게 불필요 욕망은 전세자금 상향이나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 등 구체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공이나 소유가 만족감을 주지만 금세 익숙해지면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끝없는 욕망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결핍감을 유발하며 만족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자산을 불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핍을 키우는 것일까요? 재산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걱정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소유는 책임과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이는 직장 스트레스, 금융 불안, 치열한 경쟁 심리로 구체화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고전 철학자들은 불안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텍토스는 부유함은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부는 가진 양이 아니라 그것이 없더라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외적인 풍요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자기 통제와 분별력은 잃을 수 없는 내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불안, 필요한 것을 적게 요구하고 삶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곧 외부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태도이기도 했죠.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며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권장하는 감사일기나 마음 챙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돈과 물질이 아닌 내면의 안정과 삶의 의미, 그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산은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생존과 자유의 조건입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시대, 그것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기 통제와 절제,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입니다. 고전 철학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맹자는 뜻을 세우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이기지 못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부를 쌓지 못하는 이유도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자기 통제에 실패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을 축적한다는 것은 욕망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자신이 세운 삶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늘어난 수입에 휘둘리지 않고 소비를 절제하며 미래의 가치에 집중하는 힘.
이것이 바로 자산을 만든다는 말의 본질이며 이것은 돈의 기술이기 이전에 삶의 자세입니다. 순자는 수신편에서 사람은 본래 욕망이 있으나 예로서 그것을 조율한다 했습니다. 순자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절제하며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라고 보았습니다. 자산을 쌓는 길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돈을 사용하고 모으는 능력. 고전이 말하는 부자의 자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이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은 다시 돈을 갈망하게 만드는 끝없는 순환 속에서 철학자들은 욕망을 길들이는 내면의 힘에서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와 그의 아들 코모두스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사물은 그 자체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 라고 말했습니다. 욕망과 감정은 외부 대상이 아니라 내면의 해석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코모두스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파멸을 맞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엄격히 단련했던 스토아적 가치에서 벗어나 세속적 향락에 빠졌습니다. 로마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그의 통치를 두고 금의 왕국에서 철과 독이 가득한 왕국으로 변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처럼 권력과 쾌락을 탐닉하며 황제로서의 품격을 저버린 결과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으로 정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직면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철학에서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결핍과 욕망의 반복이며 이는 맹목적인 의지의 발현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욕망이 충족되면 곧 다른 것을 갈망합니다. 그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소망이 성취된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곧 포만감으로 바뀔 뿐이다. 욕망의 주체로 남아있는 한 결코 지속적인 행복이나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끝없는 욕망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며 그 욕망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결핍과 불안을 느낍니다. 돈을 쓰고 벌고 다시 벌어야 하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의 순환을 끊기 위해 관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통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맹목적인 목표가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조와 흐름, 그리고 우리가 부여한 의미를 관조할 수 있을 때 돈은 우리를 지배하는 굴레가 아닌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쫓을수록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돈에 집착하지 않더니 되려 의미 있는 소득이 생겼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인간 욕망의 본질적인 구조에 있습니다. 앞서 소펜하워가 말했듯 인간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무언가를 얻는 순간 만족은 사라지고 또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죠. 더 많이 벌고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갈망은 끝이 없습니다. 갈망은 중독이 되고 중독은 삶을 통제합니다. 불교 고전인 법규경에서도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돈은 삶을 설계하기 위한 자원일 뿐 나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존재를 정의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주변의 성공과도에 휩쓸리지 않고 삶의 한 축으로서 돈을 적절한 거리에서 바라볼 때 집착과 과시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는 행복의 기원에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그 순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돈은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축적했더라도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누구와 어떤 가치를 나누며 살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행복은 결코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걸 사려 하는가? 지금 이 소비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돈은 나에게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지성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고전을 통해 단련됩니다. 고전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삶의 교훈입니다. 돈을 다스리는 일은 결국 나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힘은 지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전을 읽어야 합니다. 단지 책을 읽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고전을 읽는 사람은 돈이 흔들릴 때 자신의 원칙을 꺼내들 수가 있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성을 키우는 것이며 그 지성은 고전에서 비롯됩니다. 에리카 라인은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해서 덜어내기를 물건 정리 이상의 철학으로 확장합니다. 그는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덜 중요한 것은 과감히 지워버리라 말합니다. 노자가 말한 지족과 비슷한 비움의 미학이죠. 그는 물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과 시간,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집에서부터 시작해 일과 시간, 인간관계, 소비 습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잡동사니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건과 정보를 줄이는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상위 세 가지 가치와 맞지 않는 소비는 무의미하다. 매주 일요일 30분만이라도 삶의 핵심을 점검하라. 이런 실천적인 조언들은 덜 가짐이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주 더 많이 소유하는 삶을 성공이라 여깁니다. 넓은 집, 좋은 차, 최신 기기, 수많은 옷과 신발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삶을 채우는데 집중하는 적극적인 맥시멀리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물건은 늘어나지만 마음은 무거워지고 시간은 부족해집니다. 관리해야 될 대상이 늘어날수록 삶의 중심은 흐려집니다. 맥시멀리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무게에 짓눌리고 맙니다. 미니멀리즘은 다릅니다. 이는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기고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더 적게 소유함으로써 더 깊이 느끼고 여유롭게 살며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에리카 라인의 말처럼 덜어냄은 나를 위한 선택이며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철학적 행위입니다. 미니멀리스트는 물건뿐 아니라 시간과 관계, 정보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풍요로운 만족이 찾아옵니다. 맥시멀리즘은 끝없는 소비와 비교의 길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반면 미니멀리즘은 자발적인 절제와 선택을 통해 자유를 선사합니다. 소비 중독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자족의 미학이며 현대인을 위한 부의 철학입니다. 고전의 시설은 다릅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노동을 생계 수단이 아닌 자기 형성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을 세계에 투영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와 자신을 동시에 변화시킵니다. 노동 없는 자본 축적은 인간의 성장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날 뿐입니다. 반면 노동을 통해 얻은 자본은 내면의 성장과 연결되며 그 과정 자체가 인간을 더 단단하게 빚어냅니다. 빠르게 자산을 불려 파이어족이 되는 것만이 정답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헤겔의 통찰은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통장 잔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빚어내는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노력 없는 결과만을 쫓는 풍조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도덕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을 형성할 소중한 기회까지 잃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소비 습관이 자신을 갉아먹는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데도 정작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소득의 크기보다는 돈을 다루는 습관에 있습니다. 순간의 비교와 인종욕구에 흔들려 잘못된 소비 습관을 들이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자산은 쌓이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번 돈을 지켜내는 습관을 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쇼핑 앱을 켜고 필요할 때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며 불안을 달래려
무분별한 투자에 손을 대는 것이죠. 지친 하루를 보상받으려는 작은 행위들이 쌓여서 어느새 자산 형성에 길목을 스스로 막아서는 가난의 각본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보상처럼 보였던 행동이 반복되는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 습관이 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부의 세 가지 법칙. 철학적 차원에서의 행복은 돈과는 관계가 없으며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탁월한 활동을 통한 영혼의 완성이라 보았습니다. 세네카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부로 정의했습니다. 루소는 사유재산이 비교와 불행을 나눈다 했고, 공자는 원칙 없는 이익은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현실적 차원에서 보는 삶의 안정과 자유를 보장합니다.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어야 교육을 선택하고 질병에 대응하며 원하는 일을 할 자유가 생깁니다. 돈은 행복의 본질은 아니지만 행복의 토대를 구축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부와 행복의 균형은 돈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돈에 종속되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이러한 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필요 욕망과 불필요 욕망을 구분합니다. 플라톤이 말했듯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욕망은 충족하되 끝없는 비교와 과시는 절제합니다. 둘째, 자산 배분과 위험 관리의 습관을 갖습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마음가짐은 숫자와 구조 속에서 실천할 때 힘을 얻습니다. 셋째, 삶의 목적과 자산 활용을 일치시킵니다. 칸트가 말했듯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이므로 돈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이며 나 자신을 대체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 때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태도. 칸트의 철학은 재테크에도 작용합니다. 그는 인간을 결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가족의 안정, 사회적 기여, 자기 성장과 같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돈은 삶을 실천하는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철학은 태도에 지혜를 제공하고 재테크는 그 지혜를 실행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종 원칙은 단순합니다. 돈을 벌 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코인, 자산 배분, 노동과 자산의 관계까지 모든 논의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나는 돈을 어떻게 벌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을 성찰하며 돈을 수단으로 삼을 때 돈은 감옥이 아니라 자유의 울타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